한순간 어린 소녀는 가족의 집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진 창문도, 다툼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실종 사건이 뉴욕의 작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입니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지만 경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올바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전 국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밀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7월 13일, 4살의 페이즐리 조안 슐티스는 아동보호국에 의해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양육권을 잃었고 페이즐리는 언니와 함께 법적 보호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국이 왜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킴벌리 쿠퍼와 커크 슐티스 주니어는 페이즐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정된 인도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야 동생이 사라지고 부모님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양육권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갑자기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해버렸습니다. 페이즐리가 사라진 아침, 카유가 하이츠의 이웃들은 어떤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가족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고 남은 것은 의문과 함께 앞으로 2년 반 동안 동생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보내야 할 언니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킴벌리 쿠퍼가 딸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는 그들이 필라델피아로 향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수색하고 단서를 쫓고 가족들을 신문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페이즐리의 아버지인 커크 슐티스 주니어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쿠퍼가 페이즐리를 데리고 필라델피아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모든 사람들만큼이나 자신의 어린 딸을 찾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조사가 깊어지면서 제보와 단서에서 한 장소가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페이즐리가 사라진 곳에서 동쪽으로 약 160마일 떨어진 뉴욕주 소거티스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소녀의 할아버지인 커크 슐티스 시니어의 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인내심을 시험할 고양이와 쥐의 게임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소거티스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부인하는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커크 슐티스 시니어는 경찰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진심으로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페이즐리가 실종된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전혀 모른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소거티스의 집은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는 조용한 동네의 전형적인 가정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인 아네트 롤스는 수년 동안 이상한 점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해요. 그녀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저기 놀이터 기구가 있는데 12년 동안 아이가 저기서 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만 빼고요. 12년 동안 이웃으로 살면서 그녀는 슐티스 가족의 뒷마당에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 그네나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까?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페이즐리가 실종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경찰은 소거티스의 집에 대한 제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매번 그들은 카유가 하이츠에서 160마일의 여정을 떠나 이번 방문이 페이즐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방문은 같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커크 슐티스 시니어와 주니어는 능숙한 정중함으로 경찰관들을 문 앞에서 맞이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협조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 아니에요. 들어와서 둘러보세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여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나중에 경찰이 제한적인 접근지라고 묘사한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일부 방은 볼 수 있었지만 다른 방은 볼 수 없었고 1층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하실과 침실 공간으로의 출입은 거부당했습니다. 항상 변명이 있었고 집의 특정 부분을 출입 금지하는 이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가족이 이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대신 페이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납치범들이 도망가는 동안 부당하게 표적이 된 걱정 많은 가족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12번의 방문 끝에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즉 수색 영장 없이는 그들의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직감과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페이즐리의 언니는 동생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맡은 법적 보호자는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아침은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삶에서 모든 중요한 순간은 그것을 함께 나눴어야 할 어린 소녀의 부재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페이즐리가 어딘가에서 6살배기가 겪어서는 안 될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침실은 분명히 아이를 위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페이즐리라고 쓰여 있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제한된 방문 동안 이 방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은 준비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페이즐리가 언젠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꾸며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된 손녀를 위해 방을 준비해두고 희망을 붙잡고 있는 조부모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지하실 아파트는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최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어 누군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하 공간을 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의 가장 교묘한 부분은 지하실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이전의 모든 제보와는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본 것 같아요. 라는 식의 흔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즉 입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나그라 경찰서장은 나중에 이 제보를 의심이나 소문에 기반한 이전의 단서들과는 달리 신선하고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정보는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발부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의의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 오후 4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소거티스의 집 밖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중요했습니다. 형사들이 수색영장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아무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가족은 경찰차를 보았을 것이고 이번 방문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거나 경찰의 집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 6분, 수색영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들어갈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방을 수색할 수 있는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즐리가 실종된 이후 처음으로 수사관들은 집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반응은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즐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실종 신고된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마주하고서도 그는 가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집안 전체로 흩어져 모든 방, 모든 벽장, 모든 가능한 은신처를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2년 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아파트 같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페이즐리라고 쓰인 아이의 침실은 더 이상 실종된 손녀를 위한 감동적인 기념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영장을 손에 든 지금, 그것은 계속된 거주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릭 데일 형사는 1시간 넘게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의를 끈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을 조사하다가 그 구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이 어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진 방식에 대해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즉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데일 형사는 손전등을 꺼내 계단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 계단 사이의 틈으로 빛을 비추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담요처럼 보이는 천 조각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년 반의 수색 끝에 수십 번의 헛된 단서와 막다른 길 끝에 이것이 마침내 그들이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일 형사는 도구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계단 주위로 모여들자 그들은 나무 계단을 해체하는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속삭임보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답답했던 아동 실종 사건 중 하나를 해결하거나 혹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기 직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 몇 개의 계단을 제거하자 경찰관들은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담요, 베개,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계단을 제거했을 때 데일 형사는 그의 경력 내내 잊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쌍의 작은 발이었습니다. 그 바른 계단 아래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960일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페이즐리 조안 슐티스를 찾아냈습니다. 누군가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 아래의 비밀 공간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획과 자재, 그리고 상당한 공사 작업이 필요한 은신처였습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에서 절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작고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춥고 종종 축축했습니다. 성인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있었던 12번의 경찰 방문 동안 수사관들은 이제 페이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매번 이 공간에 숨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감추고 있는 바로 그 계단을 경찰관들이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들이 페이즐리의 행방에 대해 가족을 신문하는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페이즐리는 자신을 찾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왜 숨어야 하는지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 지하실 밖 세상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시나그라 경찰서장은 나중에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답해야 할 질문은 경찰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계단을 해체하는 동안 그녀를 그렇게 조용하고 가만히 있게 만든 것이 과연 부모가 그녀에게 한 무슨 말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한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그 방문들 동안 페이즐리가 유지했던 침묵은 그녀 상황의 심리적 복잡성을 말해주는 수준의 두려움이나 조건화를 시사합니다. 평범한 4, 5, 6세 아이라면 소리를 내거나 질문을 하거나 위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의 순간은 우리가 기대할 법한 즐거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페이즐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은신처에서 나오도록 도왔을 때 어린 소녀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발견된 것에 안도하지 않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페이즐리가 은신처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2019년 7월 카유가 하이츠에서 사라졌던 4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제6살이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정상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발달 시기를 숨어서 보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체적 학대나 의료적 방치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그녀를 검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을 고려할 때 페이즐리는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잘 먹었으며 명백한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서 상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나그라 서장에 따르면 경찰이 처음 접근했을 때 페이즐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중무장한 여러 경찰관의 모습은 어떤 아이에게나 충격적이었겠지만 2년 넘게 경찰을 두려워하도록 배운 아이에게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이를 인지하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경찰서로 서둘러 데려가는 대신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며 자신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즐리를 의료 검사를 위해 경찰본부로 이송하고
법적 보호자 및 언니와 재회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이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거티스를 지나 차를 타고 가던 페이즐리는 창밖으로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며 아주 오래전에 맥도날드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순간은 지난 2년 반 동안 페이즐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맥도날드, 간단한 해피밀은 특별한 것이었고 그녀의 세상이 지하실 아파트와 계단 및 은신처가 되기 전에 무언가였습니다. 형사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돌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페이즐리에게 해피밀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로 괜찮아졌어요. 시나그라 서장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심오한 무언가를 상징했습니다. 페이즐리가 평범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숨거나 조용히 해야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즐리가 맥도날드 식사를 즐기는 동안에도 조사는 그녀가 겪었던 일의 전모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반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의 이정표를 경험하는 동안 페이즐리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지하실에서 비밀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형성기 동안 언니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가 유일한 가족일 때 형제자매 간의 유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유대는 그것을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페이즐리가 자신을 도우려던 바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배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에게 안전과 구조를 상징해야 할 경찰관들이 숨어야 할 위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화의 심리적 영향은 극복하는 데 수년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6살 아이에게 당신이 두려워하도록 배운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파괴된 신뢰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9년 친할머니가 페이즐리와 그녀의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일정과 약물 사용 의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양육권이 할머니에게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베이비시터는 슐티스가 북부에서 포장회사를 소유했으며 그의 아내가 종종 그와 함께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모가 페이즐리와 그녀의 언니를 위한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종 아이들을 자정 가까이까지 작업 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슐티스는 2019년에 범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족이 휴가 중일 때 메스암페타민 소지로 체포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은 슐티스 주니어가 메스암페타민 및 헤로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가벼운 혐의인 마약 관련 도구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카운티 교도소에서 8일을 복역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도 자녀의 양육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었을 때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은 도망치고 숨는 대신 아이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소거티스 경찰의 조셉 시나그라는 말합니다. 페이즐리의 어머니인 킴벌리 쿠퍼는 2급 양육권 방해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혐의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미결 영장 때문에
얼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페이즐리의 아버지인 커크 슐티스 주니어는 중범죄인 1급 양육권 방해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속임수에서 그의 역할 때문에 쿠퍼보다 더 심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은신처 역할을 했던 집의 주인인 할아버지 커크 슐티스 시니어는 아들과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57세의 나이에 그는 2년 넘게 손녀를 숨겨온 계획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법원으로부터 페이즐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소거티스의 집은 정교한 속임수의 중심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웃 아네트 롤슨이 수년 동안 궁금해했던 놀이터 기구는 이제 비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위에서 놀 수 없는, 적어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는 놀 수 없는 아이를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월의 밤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체포나 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두 자매의 재회였습니다. 페이즐리는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미공개 장소에서 언니와 재회했습니다. 경찰은 페이즐리가 언니를 즉시 알아봤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는 강하게 남아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시나그라 서장은 구조된 다음 날까지 페이즐리가 매우 좋은 기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며 6살 페이즐리는 이미 치유 과정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페이즐리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시나그라 서장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야 했던 조건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페이즐리 조안 슐티스의 사건은 일부 사람들이 법원 명령과 양육권 결정을 무시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에서 얼마나 쉽게 볼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어떻게 해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건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 실종 아동을 포기하지 않은 법 집행관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 계단에 대한 에릭 데일 형사의 직감, 가족의 부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시나그라 서장,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 모두 페이즐리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페이즐리는 평범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 언니와 놀며 지하실 아파트와 계단 및 은신처를 훨씬 뛰어넘는 세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계단 밑의 비밀은 밝혀졌고 2년 넘게 그것을 지탱해온 거짓말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유령이 될 뻔했던 한 어린 소녀가 산자들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누군가를 세상으로부터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